자, 우리가 오늘 24년 6월 고2 모평 6월 4일날 치렀죠. 29번, 33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인문 분야, 뭐 철학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 1문단 보면 프랑스의 철학자 리퀘르는, 자, 리퀘르라고 하는 지금 뭐 제시했어요? 학자 제시했죠. 학자 중에서도 철학자네요. 그쵸? 철학자 리퀘르는 텍스트, 즉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하였다. 자, 학자 나오면, 우리가 비문학에서 학자 나오면 견해, 입장, 이것을 살펴볼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지금 이 문장도 보면 리퀘르가 결국 주어 뭐예요? 리퀘르가 스스로 뭐예요? 주장하였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의 주장에는 그의 견해, 그의 관점, 그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리퀘르가 무엇에 관해서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퀘르가 주장했대 자기 해석학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자, 텍스트, 즉 이야기. 텍스트 우리가 생각하면 뭐 문자라고 생각하기 되죠. 그쵸? 그래서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게 곧 자기 해석학이고, 그것을 리퀘르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리퀘르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해석학을 주장했어요. 자기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게 자기 해석학이었고, 리퀘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한 것이에요. 자, 그는 앞에 나왔던 리퀘르를 지칭하는 표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 자, 이 문장도 지금 서술어 보면 제시하였대. 누가? 그가 제시한 거죠. 리퀘르가 제시한 거지. 자, 그리고 그가 설명하였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리케르가 무엇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역시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시한 거, 그리고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설명한 거, 그 일문단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해서 미메시스 삼중구조를 제시하였대. 그럼 이 미메시스 삼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리퀘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이 미메시스의 삼중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로부터 시작된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 그럼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거,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리케르가 그것을 확장해서, 그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미메시스 삼중 구조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리케르가 만들어낸 거고, 제시를 한 거고, 그 자신이 제시한 미메시스 삼중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독서를 통한, 이게 뭐예요? 이야기 읽는 거죠. 그쵸?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죠. 그쵸? 그것을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한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됐던 개념이 미메시스인데요. 글씨가 미메시스인데요. 이 미메시스를 확장했어요. 누가? 리퀘르가. 그래서 확장해서 미메시스의 삼중구조, 이걸 제시를 한 거고요. 나 때문에 안 보이네. 자, 이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를 제시를 한 거고, 아유, 미메시스 삼중 구조를 제시를 한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 그러니까 결국 아까 자기 해석학을 리퀴르가 주장을 한 거잖아요. 독자가 독자라고 하는 건 뭐야? 독서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석하는 독자가 결국 자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 해석,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다시 정리를 좀 더 하면, 정리라기보다는 이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할까?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할까? 어떠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볼게.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고 했어. 그럼 리케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했고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본문에서 다음 제시되는 본문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 구성이 첫 번째 미메시스 3중 구조 제시한 내용이 본문에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독자가 자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거.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1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근데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할 거야. 그걸 제시를 한 걸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미메시스가 3중으로 뭐 구조가 되어 있나 봐. 근데 미메시스를 알지 못하면 이걸 이 3중 구조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리퀘르가 제시한 미메시스의 3중 구조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로부터 시작된 미메시스, 이것을 확장한 거였어요. 본문에서 설명할, 그리고 리퀘르가 제시한 미메시스 3중 구조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봐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뭘로 시작해서 미메시스란이라고 하면서 미메시스에 대해서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이 미메시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또 이 독자의 자기 해석으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기 해석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 이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 미메시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미메시스란 개념 정의,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라고 해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네. 미메시스 개념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미메시스라는 개념. 자,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고대 철학자의 세계에 대한 관점이 나왔네요. 플라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요? 어떤 한 단일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원적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 바로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 세계를 이렇게 이원적 구조로서 바라본 플라톤의 관점. 현실을, 그 중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세계인 이데아, 그러니까 이상세계가 결국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예요. 그 이데아를 현실은 뭐 한 것이다? 모방한 것이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바라본 세계에 대한 관점, 이상세계인 이데아와 현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이원적 구조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현실을 플라톤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메시스로서의 예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미메시스라는 것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예술은 그 현실을, 자, 어떤 현실, 앞에서 현실이 어떻게 제시가 됐어?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것이다 라고 보았다. 플라톤의 견해 관점인 거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건 그 룩시 이거 아니죠, 그쵸?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생각하였다의 뜻을 지니고 있는 보았다, 그의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는,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플라톤이 바라봤을 때, 그건 플라톤이 결국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것이다. 모방의 모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자, 그는 감각세계인 현실. 자, 우리가 이렇게 철학 지문 같은 거 보면
세계를 감각세계, 뭐 감각 이런 표현 나오는데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감각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현실 있잖아요. 현실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냄새를 맡고 다양한 맛을 미각을 통해서 느끼고 다양한 것을 피부를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느끼죠. 그러니까 현실이 감각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세계, 현실. 그래서 그 감각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인 거지. 아까 미메시스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 예술을 인간을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데아가 이상세계니까 플라톤이 가장 지향하는 그러한 세계겠죠. 그런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이상세계인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한 거죠. 이데아를 모방한 게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게 예술로서의 미메시스였어요. 모방의 모방. 우리가 이데아가 이상세계니까 그 이데아로 보다 더 가까이 가려는 그것을 방해하는. 왜? 그걸 모방하고 그 모방한 것을 모방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상세계인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대상으로서 지금 뭐에 대한 인식이에요?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관점이었어요. 어떻게 인식한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래, 예술에는 다양한 갈래가 있죠. 일단 크게는 뭐 음악이 있을 수 있고, 문학이 있을 수 있고, 그림, 회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래마다 어떻게 모방하느냐, 그 모방의 구체적인 모습, 즉 양태는 다르다. 예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극이라고 하는 그 예술의 갈래. 그럼 이 연극이라는 예술의 갈래는 모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방의 양태가 연극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살펴봐야겠지. 이 정보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겠죠.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한다. 자,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은 어떻게 모방한데 그 모방의 양태가 어떻대?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는 형태로서 서술자의 개입 없이. 그래서 이 연극에 대해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서술자를 통해서 현실이 모방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 서사시 이것도 역시 예술의 갈래 중 하나인 거지. 서사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서정시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서사시,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서정시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노래하는 시고요. 서사시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웅서사시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죠. 그 영웅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겪는지 그 서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시가 어떤 시인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영웅, 그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지를 얘기해주는 시가 서사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사갈래라고 하는 거지 소설이죠. 그 시가 마치 소설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서사시예요. 서정시는 그 내용이 뭐라고? 개인의 감정, 정서를 전달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서사시라고 하는 예술 갈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정보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 모방의 양태가 어떠한지. 그래서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는 등장인물에 의해서 모방이 직접 일어나는 거였다면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현실이 모방된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한다는 게 결국 그 등장인물, 연극의 등장인물은 연극 내용을 생각해보면 현실에 뭔가 있을 법한 어떤 이야기를 직접 배우가 하는 거잖아. 그냥 그런 인물이 실제로 그 모방하는 인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직접 모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사시는 그 등장인물, 그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을 직접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꼭 그 인물은 아닌 거잖아. 그치? 서술자는 서술해주는 존재니까 서술자에 의해서 말로써 또는 글로써 간접적으로 현실이 모방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갈래마다 예술의 갈래마다 지금
모방의 양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 연극이라고 하는 예시, 서사시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연극이라고 하는 예시와 서사시라는 예시를 통해서 예술마다 그 갈래마다, 예술의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서술들이었다, 내용들이었다. 자, 한편 나오네요. 한편이라는 표지어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지. 지금 아까 지금 미메시스로서의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 즉 미메시스는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플라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분명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미메시스 개념이었어요. 그쵸? 그것을 이제 리퀘르가 확장해서 삼중 구조로 제시했던 거고, 자, 미메시스라는 개념은 플라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이 문단의 내용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향의 독해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미메시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견해, 관점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이 현실에 있겠죠. 그쵸? 인간의 행동. 플라톤은 그것을 단순히 모방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세계인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그 인간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그냥 그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어떤 결과 창조적 모방이다. 자, 그렇다면 창조적 모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인 거죠. 이 창조적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야. 개연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을 법하다라는 건데, 그런 것을 필연성에 따라서 조직한 것이다. 그래서 창조적 모방이다. 그래서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조적 모방, 창조적이라는 표현과 같은 범주에 있는 표현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메시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는 그러한 키워드, 그러한 단어로서 여겨야 돼요.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과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렇게 보았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미메시스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예술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여기서 지금 내가 미메시스 예술 따로 얘기하지만 사실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이기 때문에 미메시스와 예술을 같은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정화한다는 것,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인간이 쾌감을 느낀다는 것도 역시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와 달리? 앞서 나왔던 플라톤과 달리. 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여, 물론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개념이지만 약간 서로 약간 다른 입장을 갖고 있죠. 플라톤은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대상으로 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그렇게 나뉘는 미메시스에 대한 관점 중에서 리퀘르라고 하는, 우리가 살펴볼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리퀘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바라보았다. 자, 미메시스를 일단 어떻게 바라봤어요? 리케르는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그 줄거리로 구성한 것을 언어로서 표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을 더 발전시켜, 자, 이 미메시스, 그렇게 바라본 미메시스를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게 뭐겠어? 미메시스로서의 문학, 그 문학, 텍스트, 이야기, 읽는 것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리퀘르의 그의 주장이었어요. 일문안에 처음에 나와 있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리퀘르가 제시한 자기 해석학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을 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독자의 삶, 독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독자의 삶
삶의 한 영역, 독자의 삶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자기 해석학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지.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독자가 자기를 해석하는데 그게 결국 독자의 삶까지 연결하고자 한 그의 리퀘르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리퀘르의 철학자의 연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리퀘르는 미메시스를 전형상화 단계. 그래서 앞서 그렇게 리퀘르가 미메시스에 대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미메시스를 이용해서 미메시스를 활용해서 더 발전시킴으로써 미메시스를 전형상화 단계. 자, 단계라고 나왔어요. 전형상화. 그러니까 형상화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형상화하다는 건 뭐야?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어쨌든 그 형상화 전 단계인 미메시스 1,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2, 재형상화, 다시 제자죠. 그쵸? 다시 형상화하는 단계인 미메시스 3. 이렇게 3중 구조로 설정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1문단 마지막에서 리큐르가 뭐 했다고 했어요? 제시했다고 했어요? 뭘 제시했다고 했어요?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첫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했었죠. 그 방향대로 한번 보기로 했었죠. 물론 이 문단에서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 그걸 설명했죠. 왜?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미메시스에 대한 상반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살펴봤고,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통해서 아리스토텔의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미메시스를 독자의 삶과 연결지어 이해하려고 했던 리퀘르의 입장까지 살펴봤고, 그 미메시스를 지금 확장해서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미메시스의 3중 구조, 어떻게 3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미메시스 1단계, 미메시스 2단계, 미메시스 세 번째 단계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각각 전형상화 단계였고요. 두 번째가 형상화 단계였고 세 번째가 형상화한 것을 다시 형상화하는 재형상화 단계였어요. 이렇게 3중 구조 먼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미메시스의 3중 구조. 자, 미메시스 1은 전형상화 단계였는데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화하기 전 단계를 말한다. 결국 전형상화 단계라고 했어요. 형상화하기 전이라고 했어요. 이야기화하기 전 단계라는 것은 작가가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화하는 것이 바로 형상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메시스 1은 전형상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화하는 것이 형상화이기 때문에 이야기화하기 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거 아직 이야기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인간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할 건데 그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라고 미리 전제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미메시스 1단계였어요. 첫 번째 단계 전형상화 단계로서 이 전형상화 단계에서는 어떤 작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지가 설명된 내용이었어요. 이 단계에서 전형상화 단계에서 미메시스 2는 그래서 이거 내용 전개 방식은 단순히 미메시스 1이라고 하는 것과 미메시스 2라고 하는 것과 미메시스 3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 나열한 게 아니죠. 그 일련의 과정, 전형상화 단계, 두 번째 단계, 형상화 단계, 세 번째 단계, 재형상화 단계.
이 일련의 단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미메시스 2는 미메시스 1에서 미메시스 1에서의 행동, 그 인간의 행동, 의미 해석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 이게 결국 뭐야? 이야기화하는 것이죠. 이야기화하는 것이 형상화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 형상화 단계, 미메시스 2 단계에서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상황이더라도 다양하게 행동하고 서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이,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구 지칭? 작가.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을 골라 인과관계에 따라, 원인과 결과 관계에 따라서 배치한다. 자, 여기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필연적인 거죠. 필연성인 거죠. 필연성.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게 우연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필연성인 거지,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자, 이때 형상화된 세계, 무엇을 통해서? 줄거리로 구성됨으로써 형상화된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이다.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메시스, 아리스토텔레스도 분명히 모방이긴 모방이라고 본 거야. 현실을 모방한 것이 미메시스로서의 예술로 바라본 거야. 그래서 창조적 모방이라는 말 했잖아.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게 창조적인 거예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모방이긴 모방이다. 근데 단순 모방이다? 아니다.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필연적으로 배치하는, 구성하는 창조적 모방이다. 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표현이 모방인 거고, 허구의 세계, 창조적 모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자, 미메시스 3예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를 이제 만들어낸, 즉 줄거리로서 구성한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 그런 창조적인 모방을 했고요. 줄거리를 구성을 했고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요. 형상화를 했고요. 세 번째 단계 이제 재형상화예요.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연결하고자 했던 리퀘르. 근데 그 연결이 어떤 연결이었어요? 문학을 통해서, 문학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독자의 현실, 독자의 삶, 그것을 이해하는 거였죠. 그걸 이해하는 거. 그게 자기 해석이었어요. 자기 해석하기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했던 리퀘르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자, 이 세 번의 단계, 전형상화 단계, 형상화 단계, 재형상화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퀘르, 결국 그 문학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문학을 통해서 결국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독자가 자기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이지.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 그 이야기 속 허구적 인물, 왜냐면 허구의 세계니까 그 인물도 역시 허구의 인물이겠죠. 허구의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비춰본다. 자, 현실에 비춰본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등장인물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행동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럼 실제 현실에서도 어떤 인물은 뭐 이렇게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허구적 인물이 보였던 행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행동을 할까? 나도 동일하게 그런 인물과 같은 행동을 할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 왜 이런 행동이 지닌 의미는 뭘까를 분석하고 현실에 비춰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결국 분석하게 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보면서 이게 재형상화인 거지. 아까 줄거리를 구성한다는 게 형상화였으니까. 그래서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보며 현실 세계의 삶, 현실 세계에서의 삶,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서, 미메시스를 통해서 결국 독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 미메시스 세 번째 단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과정, 어떤 과정이었어요?
미메시스의 3중 구조, 세 번의 단계, 전형상화 단계, 형상화 단계, 재형상화 단계 과정을 통해 미메시스 3에서는 가장 중요한 리퀘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적인 단계,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한다는 게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 단계죠. 이루어지는데 리퀘르는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자,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 뭐예요? 어떻게 소개됐어 우리한테? 이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대. 뭐를? 독자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대요. 그래서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독자의 자기 이해, 독자의 자기 이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인 독자의 자기 이해와 관련된 개념이었어요. 그럼 이야기 정체성 뭘까?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 이야기 자체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매개, 중간 매개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 모습이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자,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요. 뭐가? 인물의 면모가, 모습이. 근데 그게 그러한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뭐가?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리퀘르에 따르면,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리퀘르의 견해인 거예요. 결국 리퀘르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미메시스 또는 뭐 예술 중에서도 문학, 이야기. 그럼 그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에 대한 어떠한 관점, 그 이야기 문학에 대해서 리퀘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관점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심 내용이고 중심 소재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설명글의 주제는 리퀘르는 문학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해석학을 주창하였다를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리큐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 그래서 이야기를 매개로 한 인물의 정체성이고, 그게 다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그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 독자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겪는 사건, 이런 것들이 그 독자만의 이야기인 거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인물, 결국 독자인 거죠. 독자의 행동이 변화하는데 그게 결국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이 돼요. 그걸 이야기 정체성, 그리고 인물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어떤 행동을 보였으며 그 행동에 담긴 의미는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의 이야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 즉 그 문학 작품의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다.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곧 뭐다? 자기 이해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 이해 과정을 독자 자신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곧 자기 이해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리퀘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 자, 그래서 서사적 흐름 속에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 독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 이게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는 거죠.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그 결과가 결국 이 문학을 읽어 나가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의미를, 나는 어떠한 목적을 향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된다라고 리퀘르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건 나란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문학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거죠. 그럼 문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럼 문학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만약에 플라톤의 관점을 받아들였다면 단순한 모방으로 봤을 거고, 내가 살고 있는 거 어딘가 이상세계인 이데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모방에 불과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문학작품으로 현상한 것은 또 모방에 대한 모방에 불과한 거니까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라고 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받아들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죠. 아마 4문단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문제 제시되니까 이어서 문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본문에 대해서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보면서 본문의 지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 보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윗글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인데요. 미메시스 1과 미메시스 3 이렇게 미메시스 3중 구조 첫 번째 단계 전형상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재형상화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그것은 미메시스 2를 매개로 연결된다. 맞죠? 미메시스 1 단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 단계가 이어지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미메시스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앞에서 단순 나열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 나열이라면 얘네가 각기 독립적인 애들이죠. 그게 아니라고. 일련의 연결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방식을 얘기했지.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과정 없이는 두 번째 과정이 없고, 그러니까 세 번째 과정이 두 번째 단계 없이 첫 번째 과정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중간에 끼어 있는 2를 매개로 그렇게 미메시스 1과 미메시스 3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에서 작가에 의해 형상화된다. 작가에 의해서 형상화되는 건 뭐였어요? 그 이야기였잖아, 이야기. 문학작품의 이야기.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독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 2번이네요. 그쵸? 왜 독자에 의해서 형상화가 되는 것인지 본문에서 그 근거 뚜렷이 잡고 그거 자체의 내용 자체를 우리가 그냥 본문에서 근거만 잡고 끝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자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변화하는 이야기의 서사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그 등장인물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인물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로 합일이 된다고 했었고 뭐 통합된다고 했었나? 아무튼 그게 곧 이제 이야기 정체성이 된다고 했었어요. 3번 선택지문 리퀘르의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발전시킨 개념.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둘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제시가 됐었죠. 독자가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미메시스 3중 구조를 따른다. 그래서 3중 구조에 따라서 그냥 이것만 딱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3중 구조를 따라서 결국 여기서 그 자기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이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 3중 구조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5번 선택지문 작가는 미메시스 2에 나타난 행동의 의미를 미메시스 3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전제를 1에서 하고 전형상화 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에서 그렇게 형상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어 있다.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여긴다. 전제를 1 단계, 전형상화 단계에서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2 단계에서 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선택지문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선택지문 독자에 의해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된다. 재형상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자, 30번 문제 보면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일단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를 했다면 예술에 대해서 플라톤은 부정적으로 본 반면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뭐였어요? 이상세계인 이데아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 였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쾌감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효과가 있었는데 긍정적인 효과. 아무튼 그런 내용이 본문에 제시가 됐었죠. 봐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선택지문 플라톤 서사시와 연극은 자 예술이었고, 서사시와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서 뭘 보여주는 뭘 표현하는 예시로서 나왔었죠. 예술의 갈래에 따라서 그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예시였어요. 그래서 서사시와 연극은 감각세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피부, 시각, 청각, 후각, 우리의 오감 등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세계, 현실 세계였죠. 그래서 이게 현실을 모방한 양태가 갈래에 따라서 서사시라는 갈래, 연극이라고 하는 갈래에 따라서 그 양태가 다르다고 보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서사시는 어떻게 모방한다고 했어요? 그 모방하는 양태가 어떻다고 했어요? 서술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모방이 된다고 했던 반면, 연극은 그 연극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모방이 된다고 했어요. 서술자의 개입 없이. 그래서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고 본 거 플라톤의 견해 관점이었죠. 플라톤,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눈다고 보았다. 자, 세계를, 플라톤의 세계에 대한 관점은 어땠어요? 이상과 현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라고 봤었죠. 이원적 구조라는 표현이었나? 아무튼 이원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세계가 이상과 현실로 나뉘어지는 그 원인, 그 요인, 구분 기준 이런 것들은, 아니 구분 기준이라기보다는 나뉘어지는 그 원인은 제시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한다. 여기서 모방된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실인 거지. 그 현실을 다시 모방하는 것은 예술이었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그건 맞아요. 예술을 그렇게 여긴 건 맞는데, 그것이 곧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누는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과 예술 간의 관계를 말했던 거였고, 이상과 현실에 분리되는 이원적 구조의 요인으로서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2번이 되네요. 그렇죠? 3번 플라톤 인간을 이상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 예술에 대해서 플라톤은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죠.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4번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아까 이게 말했던 인간의 쾌감을 주고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였어요. 인간이 쾌감을 느끼도록 예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였고, 5번 아리스토텔레스 있을 법한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창조적 모방,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단순한 모방, 현실 감각 세계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고 봤어요. 플라톤과 달리 창조적 모방이라고 봤어. 그 창조적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근거 문장 또는 원인 문장, 이유 문장은 뭐였어요?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라고 봤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개연적인 일이다.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아까 그래서 앞에서 개연성이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쓰였을 때 내가 있을 법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쵸?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개연성에 대해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다. 그래서 창조적 모방이라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올바르게 설명을 한 선택 지문이죠. 참고로 필연성이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우연성이에요. 필연성과 같은 표현이 인과관계였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만약에 이거 있을 법한 일을 우연성에 따라 조직했다 이렇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마요. 우연성은 필연성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필연적으로 조직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 2번. 30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참고로 미메시스,
2 단계, 형상화 단계에서의 줄거리였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미메시스 3 단계에서의 줄거리였어요. 미메시스 2 단계에서 줄거리, 즉 형상화 단계에서 형상화되는 줄거리는 작가에 의한 것이었고, 미메시스 3 단계에서의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형상화 단계에서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볼게요. 1번 기억은 현실을 직접 모방한 것이고 니은은 현실을 간접 모방한 것이다. 직접 모방과 간접 모방, 뭐 직접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등장인물에 따라서 등장인물에 의해서, 그리고 간접 모방이라는 표현은 서술자에 의해서, 서사시에서 서술자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는 개념으로서 직접 모방과 간접 모방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 작가가 하느냐, 독자가 다시 형상화하느냐가 직접 모방과 간접 모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구분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고요. 2번 기억은 작가가 구성한 인물의 이야기. 그러니까 작가가 구성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 줄거리를 누가? 작가가. 니은은 독자가 그 작가가 구성한 이야기 줄거리를 읽으면서 자신 나름대로 그렇게 줄거리를 만들어 보는 거, 그게 독자가 구성한 자신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적절한 거 답은 2번이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단계에서의 줄거리냐, 어떤 단계에서의 줄거리냐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형상화가 되는, 누구에 의해서 형상화되고 누구에 의해서 그 형상화된 것을 재형상화하는 그것으로서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줄거리라는 표현 동일한 표현인데 분명히 어디에서 어떤 단계에서의 줄거리냐에 따라서 상이하죠. 3번 기억은 미메시스의 전형상화 단계, 전형상화 단계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아까 분명히 두 번째 단계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은 미메시스의 재형상화 단계 세 번째니까 이건 맞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건 둘 다 적절해야 되죠.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둘 간의 차이점, 언어로 표현되기 전. 언어로 표현되는 게 형상을 하고 있잖아. 이건 전형상화 단계, 즉 원단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지 않죠. 기억은 두 번째 단계니까, 형상화 단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둘 간의 차이점, 니은에 대한 얘기, 인물의 행동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이거 틀렸어요. 그쵸? 답 2번이라고 했었고요. 아까 니은 인물의 행동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독자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줄거리, 작가가 형상화한 줄거리를 독자가 읽으면서 나름대로 독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맥락상의 줄거리니까 5번도 그래서 역시 틀렸죠. 자, 32번 보기박스 적용 문제인데요. 리퀘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기박스 보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은 A라는 독자의 특성이에요.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을 읽었다. 자,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 이야기는 누구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형성화된 거야? 작가. 그 작가에 의해서 형상화된 이야기를 지금 A라는 독자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리퀘르의 관점에 따르면 자기 이해를 하게 되겠죠. 자, 소설에는 의사로서의 B의 삶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제시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에피소드 1, 2, 3, 4 이렇게 5 이렇게 구성이 된 소설 전체 내용인데, 특히 B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한 어린 환자가 성인이 되어 B를 찾아왔고, 예전보다 몹시 바빠진 상황에서도 그 B는 환자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B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에피소드를, 특히 그 에피소드를 A는 감명 깊게 읽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에피소드를 A는 감명 깊게 읽었다. 그럼 A가 이 소설을,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이러한 에피소드가 서술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뭐 하겠어요? 자기 이해, 자신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재형상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여기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다양한 행동들,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건 자체가 다르고 상황 자체가 다른 건데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사건들이니까 그 B라고 하는 등장인물, 의사가 보이는 행동은 다양하겠죠. 상황이 다양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기본적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는 따뜻한 보살핌을 지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겠죠. 그래서 하나로 그 인물의 정체성이 모아진다는 거고, 결국 이게 그 이야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보면 1번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의사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했겠군. 이러한 의사를 설정하고 그 의사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 또 따뜻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못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작가가 먼저 하고자 하는 거죠. 전 형상화 단계에서. 2번 B가 어린 환자를 돌보는 행동은 작가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고른 것. 그 에피소드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유는 뭐겠어요? 작가가 그 다양한 행동들 중에서 집에서 밥 먹는 행동, 집에서 뭐 설거지하는 행동,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는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이, 이 어린 환자를 대하는 행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골라서 에피소드로서 구성을 한 거잖아. 그죠? 3번 소설 속 에피소드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 것이겠군. 자, 소설 속 에피소드 이 행동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치한 것.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치했다. 필연성 있게 필연성으로 배치를 한 거다. 근데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본문에서 어떻게 서술이 됐었어요? 어떤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표현으로서 그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 행동이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인간의 행동은 다양하다고 했어요.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틀렸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 서로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들, 그것을 서술한 거였어요. 표현한 거였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표현 역시 그 리케르의 관점에 따라서 리케르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어떤 양태, 어떤 모습을 지닌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상이한 개별적 그리고 특수한 이런 표현들이 그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양성, 개별성, 뭐 특수성 이런 것들 일반 보편적 아니에요. 일반성 보편성 아니에요. 인간 행동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리퀘르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4번 A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B의 에피소드를 읽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본다. 자신의 삶의 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 자기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미메시스 세 번째 단계, 재형상화 단계. 5번 A는 소설을 읽고 B의 이야기 정체성을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서 서로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다양한 모습이 나오지만 다양한 행동이 보이지만 그게 결국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곧 이야기 정체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할 거라는 거죠. 왜? 에피소드들에서 다 나타난 것이 공통적으로 그거니까. 33번은 답은 4번이에요. 바꿔 쓸 수 없는 말. 이거 미메시스 1단계, 2단계 잘못했다. 이거 아니야. 현실, 그 이야기 문학 속 내용을 현실에 잊고자 했다. 연결하고자 했다. 계승한다는 건 앞선 세대의 그 무언가 뭐 정신적인 것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어떤 세대 간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시대 간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문학과 현실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고자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 잊고자라고 본문에 표현된 것을 D를 나머지 것들은 지칭한다, 수용한다, 선택한다, 투사한다 이것들 각각 본문에서 어떤 표현으로서 나왔고 그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모평 24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평 29번 33번 지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어요. 리케르의 자기 해석학 관련된 글이었어요. 이해가 혹시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언제든 다시 한번 나랑 대화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